여기에서 여러분께 True Refill용 틀니를 설계하는 대체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자, 이제 엑서캐디의 싱글 덴처 데모 케이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엑서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보철물 유형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 워크플로우가 고급 단계에 해당합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에이드리안이 언급한 것처럼 덴탈 모듈을 따라가면 마법사나 소프트웨어 가이드가 전체 과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저희는 전문가 모두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에 있는 덴처 모듈이나 덴처 라이브러리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든 사용할 수 있고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TrueDent의 특정 기능, 특히 치근 이 베이스를 통해 보이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근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주문서를 전체 덴처에서 변경하여 수정하겠습니다. 모형, 모캅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재료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더 쉽고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 3D 프린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한 가지는 가상 지은 킹지와 디자인 단계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고 아치 내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문서를 저장하고 바로 디자인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과정이 실행되는 동안 데니얼은 치아 사이에 커넥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루덴트로 출력할 때 치아를 베이스에 접착하거나 조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운 외관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겹치는 치아나 이게 치아 사이 틈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상 교합기 Articulator를 사용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시연해 보겠습니다. 가상 교합기는 실제로 모델이 있거나 조절 가능한 반조절식 교합기에 물리적으로 장착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합기 장착 여부, 둘째는 실제 사용된 교합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엑서케이트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캐너가 그 빨간 플레이트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들을 올바르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캔할 때 실제로 교합기 내에서 올바른 위치에 배치됩니다. 가상으로 말이죠. 만약 이 워크플로우에 해당 부분이 없다면 직접 수동으로 교합기에 장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일단 장착이 되면 여기서 자유롭게 교합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숫자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음수 값을 입력하면 교합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교합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작업에 따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의치의 스캔본이나 수술전 모델을 가져오기로 결정했다면 여기 이 버튼에서 소프트웨어에 어떤 메시나 표면을 사용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교합 운동에 영향을 줄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을 무시하도록 칠하거나 다시 원래 색상으로 칠해서 교합 운동에 영향을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양한 교합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시는 교합기가 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없다면 과정 중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교합기를 사용하신다면 엑서케이트에서는 새로운 교합기, 이른바 교합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개골이고
움직임을 줄 때 실제로 아래턱이 움직이게 됩니다. 윗부분이 아니라 아래턱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기능은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에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물체를 올바른 위치에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블록아웃을 할 때는요. 제가 주로 하는 일 중 하나는 언더컷 부분을 대부분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뷰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블록아웃을 하면서 적용될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가 0.03mm의 오프셋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즉, 이 스캔 데이터를 그만큼 돌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을 디자인하게 될 새로운 표면은 이 모델이 0.03mm 더 커진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는 스무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이 디테일, 즉 주름 루가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새로운 블록아웃 표면에 옮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70%라는 수치는 다소 임의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충분한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결과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구 직경도 고려합니다. 우리가 소재로 3D 프린팅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이 값을 0.1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언급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더라도 이 체크박스를 해제할 수 있으니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블록 아웃, 즉 소프트웨어가 언더컷을 막는 방식을 설정할 때 원한다면 그 블록 아웃의 각도를 줄 수도 있고 언더컷이 0.1mm보다 깊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선택한 어떤 삽입 방향이든 그 방향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으니 이제 삽입 방향을 변경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표시된 모든 언더컷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은 남아 있겠지만 많지 않거나 깊지 않을 것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블록 아웃 표면을 생성할 것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 파란색 표면이 앞으로 우리가 나머지 디자인을 만들게 될 표면이 됩니다. 이제 이 작업 프롬에서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에 설치해둔 어떤 라이브러리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RS Tooth 라이브러리를 구매하셨다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구매한 라이브러리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린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점 때문입니다. 뿌리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루덴트에서 얻을 수 있는 비침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약 제가 원하는 게 더 심미적인 결과라면 그걸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틀니 작업 흐름을 사용할 때의 한 가지 한계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에는 뿌리 구조가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한 작업 흐름이긴 합니다. 일부 라이브러리에는 제한이 있고 실제로 ZRS 라이브러리 중 일부는 단일 유닛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라이브러리를 정말 좋아한다면요. 연결하면 소프트웨어가 연결된 구조로 내보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치아를 개별적으로 내보내고 싶다면 몇 가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컴퓨터에 300개가 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가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목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장하려고 할 때 저장이 안 된다고 알려줄 때 직접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브러리를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전 지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시연을 위해서 후 지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전문가 모드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후치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모델 치아를 불러오고 이제 그 후치부를 변경할 겁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대체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섞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이 워크플로우의 장점입니다. 이제 다시 워크플로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법사 워크플로우로 말이죠. 치아 배치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 작업 시 체인 모드 사용을 선호합니다. 이게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엑소캐트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구이고 특히 전체 아치 작업에 정말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 앵커 포인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니, 즉 중앙 치아에만 집중해서 최대한 올바른 위치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각도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있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 치아 중 하나를 고정시키고 아치의 반대쪽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움직일 거예요. 디스탈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원하는 교합이 나올 때까지 조정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전체 섹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오직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 가장 후방의 어금니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맞게 조정이 끝나면 그 디스탈 플레이트도 고정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은 두 개의 고정 지점 사이에 하나의 구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치아의 곡선을 조절해 볼 수 있어서 원하는 대로 좀 더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맞추면 이제 중앙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고정하고 원래 고정돼 있던 부분도 고정한 다음 이 아치의 반대쪽에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이제 그 교합 관계를 찾아볼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 맞춘 다음 그 자리에 고정시키고 아치의 곡선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오도록 맞춰줍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이 시점에서 치아가 실제로 꽤 대칭적으로 보일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큰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세부 사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모든 치아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았으면 저는 항상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Advanced 탭으로 가서 배치를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루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엑서케이드의 체인 모드를 사용하면 접촉점이 아주 좁게 생기거나 때로는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Advanced 탭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아를 서로 끌어당겨 더 넓은 접촉면을 만들지 아니면 치아를 인접 치아 쪽으로 스케일링해서 더 넓은 접촉면을 만들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이 도구들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송곳니는 원래보다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곳니만 스케일링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동시키는 편입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교합 접촉이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교합해서 약간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아치로 가서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부분을 다룰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만족스러우면 소프트웨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엑서케이드가 이 워크플로우에서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치아의 위치를 저장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저는 예라고 하고 계속 묻지 않도록 이 박스를 체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과 똑같은 설정을 다시 불러올 수 있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업을 다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정중선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 정중선이 어긋난 걸 알게 됐다고 해봅시다. 각 치아를 하나씩 새 위치로 옮기는 대신 엑서케이드에서는 이 튜브 옵션을 제공해서 그냥 이걸로 새 정중선을 찾아서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체인메일에는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점은 항상 점 접촉으로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접촉을 아예 열어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체인 모드를 벗어나면 다시 체인 모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아들이 다시 벌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접촉면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치아들을 옮기고 이동시키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체인 모드로 돌아가면 치아들이 또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인 모드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걸 꼭 확인하세요.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미드라인을 완전히 놓쳤다든지 할 때만 다시 돌아와서 수정하세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단계에서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주로 높은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재료를 제거해서 없애거나 만약 이처럼 꽤 심한 부분이라면 해부학적 컨트롤을 사용해서 치아 부분을 아래로 내립니다. 컨트롤을 이용해서 치아 부분을 아래로 당깁니다. 자, 죄송한데 이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덴처 모듈 워크플로우, 대신 이 워크플로우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급 탭에서 이 도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치아 모양을 필요에 따라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환자의 외모에 맞게 치아의 나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더 높아집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빠르게 닫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높은 지점들을 교합해서 빼내거나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보통은 일부 접촉면을 남겨두고 싶지만 접촉면의 색상은 여기 보이는 이 색상 범위 내에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한 파란색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연한 파란색 정도까지만 남기고 초록색이나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를 제거해 줍니다. 또한 이런 작업에서 재료를 제거할 때는 큰 스트로크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스트로크로 하면 치아의 구멍만 파이게 됩니다. 하지만 큰 스트로크로 하면 더 자연스럽고 고르게 보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뿌리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0mm 거리에서 잘라도 됩니다. 사실상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아와 함께 베이스를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강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뿌리가 불필요하게 길지 않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에서 맞추겠습니다. 뿌리가 튀어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에서요. 그래서 그냥 0에서 잘라줍니다.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0.5mm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0.55mm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할 제조 공정에서는 이 단계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연을 위해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교환면이나 인전면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인지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베이스의 윤곽선을 그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XOKD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디자인하려는 것이 치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맞죠? 보통 예를 들어 3인이 브릿지처럼 뼈가 많이 손실된 경우에는 이런 추가 구조물을 만듭니다. 펀틱이 너무 커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우회의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 윤곽선을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이스가 필요한 만큼 크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체 케이스에 대해 의치처럼 보이는 치은을 만들 수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우회 방법입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한 가지는 베이스 두께를 늘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2m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래테시스에서 자사의 소재 구성 파일을 개발하면
여기서 더 넓은 범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토시스에서 권장하는 두께인 2.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대로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그 베이스의 프리폼 단계로 갑니다. 이른바 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제가 항상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유두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검은 삼각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모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영역을 선택해서 아래로 당겨서 그 공간들을 닫아줍니다. 좋아요. 이제 클릭하고 당기는 위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바깥쪽 페이셜로 가면 치은 잇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치아의 형태가 바뀔 수 있으니 클릭은 그 중간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은 더 나은 용어가 없으니 기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들을 곧장 아래로 당기면 그 부분만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얼굴 쪽이나 바닥 일부가 아니라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아치 전체에 걸쳐서 해줄게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저는 치아를 투명하게 만들고 치아의 설치켜 쪽에 재료를 추가해서 베이스를 치아 높이의 약 절반 정도까지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틀니가 원래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설측 표면의 안정성과 균일성을 위해 이 추가 재료를 넣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치아를 투명하게 만드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으면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에만 재료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아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을 만들어야만 하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중간 부분에도 재료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모든 치아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금 추가한 부분들을 모두 매끄럽게 다듬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좋아요. 조금 더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 이 부분을 완전히 내려놓는 걸 깜빡했네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작업은 미세 조정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실린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도구는 훨씬 더 많은 질감을 추가해 줍니다. 저는 보통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강도를 최대로 올리고 크기를 최대로 줄이면 그냥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 도구와 비교해 보면 실린더에서 훨씬 더 많은 질감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제가 원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도를 중간 정도 아니면 약간 그보다 높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베이스를 아래로 내리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의 경부를 따라 매각선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치아의 형태가 변할 수 있으니 그 점을 꼭 유의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할 일은 경부 외곽선을 그리며 약간 거칠게 보이게 하세요. 지금은 이걸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든 뿌리들 사이 혹은 뿌리의 흔적들 사이에서 재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료를 제거하면서 매우 미적이거나 사실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실제로 재료를 제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2.5mm 두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서큐트에서는 여기 이 체크박스를 제공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를 제거하고 있는지에 따라 색상 코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 밀리미터까지 완전히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요, 만약 파란색이나 연한 파란색이 보인다면 1.5에서 이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매우 얇아서 우리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를 제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디자인 데모를 위해서 지금은 그 기능을 꺼서
제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뿌리에 흔적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약간의 재료를 제거해서 각각을 조금 더 개별적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저는 스무스와 플래튼 도구를 선택해서 기본 브러쉬 타입을 사용할 거예요. 강도는 거의 최저로 낮추고 크기는 이 정도로 맞춘 다음 방금 작업한 전체 부분을 빠르게 한번 쓸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쇄할 수 있는 고해상도 덕분에 이런 모든 디테일이 최종 제품에 그대로 나타나서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이 부분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복잡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이 시작됩니다. 이제 치아도 제자리에 있고 베이스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제 베이스가 모델에 제대로 잘 맞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지정해 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저장 버튼을 우클릭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최근 2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모델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이 치아 각각에 대한 STL 파일이 내보내집니다. 그 위치 그대로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STL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베이스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숨기고 베이스만 남겨둘 거예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우클릭해서 sint를 메시로 내보내기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base라고 할게요. 그래서 방금 그 구조를 STL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보내야 할 것은 이 블록아웃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면에 베이스가 맞춰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이 곧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리해서 내보내기, syn트를 메시로 내보내기를 하고 파일 이름은 mother로 하겠습니다. 보통 메시를 내보낼 때 다시 해보면 소프트웨어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mother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오브젝트만 내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어떤 좌표계를 사용해서 내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을 보여줍니다. 상단은 오리지널이고 두 번째 옵션은 무시하세요. 안 쓰니까요. 항상 오리지널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이 STL 파일들을 다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이름이 뭐였더라? Grabshad입니다. 네, 거기로 가져가면 모든 것이 서로 같은 위치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대로 네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리지널을 선택하세요. 좋아요.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내보냈으면 아래쪽에 있는 cat 아이콘을 우클릭해서 Dental Cat 앱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 소프트웨어 인스턴스가 실행됩니다. 어떤 주문서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는 거죠. 이건 완전히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배경을 우클릭하는 것입니다. 저장 버튼을 우클릭해서 신타메쉬를 내보내면 자동으로 이 케이스스 폴더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일들이 내보내집니다. 네. 그래서 도구를 클릭한 다음 여기 아래쪽에 있는 Show Project in Explorer를 클릭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덴탈 DB로 돌아가서 여기 클릭하면 똑같은 폴더가 열립니다. 좋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불러올 것은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면 모델이 로드되고 그 모델은 블록아웃 모델이어야 합니다. 대합치가 필요한지 물어보면 이미 대합치를 고려했으니 답은 아니오입니다. 원래 디자인이고 지금 소프트웨어는 비어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어떤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무엇을 할 건가요?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은 자유를 주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펀티클 디자인할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묻습니다. 어느 치아 번호인가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가 다시 묻죠. 다른 작업도 하시는지 말이죠. 우린 다 끝났다고 답합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삽입 방향이나 스캔 데이터의 방향을 수정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전문가 모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디자인할 때, 즉 의치 베이스를 자유롭게 형성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착물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소프트웨어를 속여서 이 베이스가 가상층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크라운 디자인입니다. 만약 이게 크라운이라면 모든 도구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도구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박스업 스캔을 가져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한 그 베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대상을 선택하면 좌표계의 스캔 데이터 상대 여부를 묻습니다. 얘를 선택하세요. 항상 원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작업한 케이스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가져와집니다. 맞아요. 완전히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제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서 소프트웨어에 왁스업을 계산하라고 지시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속여서 그 베이스가 이제는 크라운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포밍으로 가면 그 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안팎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저는 그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원래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제 베이스의 전체 표면을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빠져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 적응, 그리고 기저 적응을 진행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잠시 계산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제 모델에 완벽하게 적응된 베이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소프트웨어가 만든 이 작은 립을 없애고 여기저기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다듬는 것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것이 바로 이 대체의 워크플로우에서의 제 디자인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한 번 더 내보내기를 해야 합니다. 이 베이스에 STL 파일을 내보낼 거라 베이스만 따로 분리해 둘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저장, 내보내기, 메시의 동기화, 그리고 파일명을 base, final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완벽한 베이스가 생겼습니다. 전체 표면에 제대로 적응된 상태입니다.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 일반적인 시각화로 가져오겠습니다. 메시입니다. 우리가 배치한 모든 치아를 불러오면 베이스와 올바른 관계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치아가 통과하는 베이스가 완성됐고 여기에는 포켓이 없습니다. 메시들이 서로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베이스의 분홍색 부분을 통해 일부 치근이 비치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프린트되면 그게 전체 과정의 끝입니다. 좋아요. 데니얼님, 혹시 단색 트라인처럼 단일 색상으로 모노리식 덴처를 내보내는 방법을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원피스 덴처를 원하고 다른 기술을 사용하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다른 디자인에서요.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워크플로우를 마무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엑소KD의 왁스업 단계로 그렇게 결합됩니다. 제 베이스와 치아를 결합해서 모노리식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 과정은 몇 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바로 요청하신 그대로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과 원래의 워크플로우에서 왁스업을 생성할 때 모델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에 맞게 인텔리오 적응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만약 이 워크플로우를 완전히 마치고 다른 CAD 앱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응 과정이 없다는 점을 청중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커넥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외관을 원한다면 커넥터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스와 치아 구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력할 때는 여러 개의 메쉬로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이 개별적인 경우,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개별 치아가 있다면 앞니와 어금니에 서로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치아 구조가 하나의 브릿지로 되어 있다면 한 가지 색상만 지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맞닿은 부분은 하나로 출력되니 유의하세요. 다른 색을 쓰려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따로 출력하려면 각각 STL 파일로 만드세요. 서로 맞닿아 있으면 함께 출력되니 합치고 싶다면 반드시 닿게 하세요. 따라서 간격은 0이어야 하고 베이스 두께는 최적의 강도를 위해 최소 2.5mm가 되어야 합니다. 강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데니얼.